이제 본격적으로 그 4일간과 만세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으로 등단합니다. 21년이었고요. 그리고 암야, 제야 해서 그 다음에 그 묘지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 세 편이 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세 편의 단편, 초기 3부작 뭐 이런 말을 여기까지 씁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 단편이 연재가 끝나는 게 1922년도 6월이었고요. 바로 다음 달에 개벽에 연재하는 게 4일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신생활에 연재하는 게 묘지예요. 앞서 거론됐던 개벽과 신생활이 다 등장하죠. 근데 묘지는 만세전의 원래 제목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제 자체가 묘지였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묘지의 연재 시점이 애초에는 22년 7월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22년 7월은 염상섭의 가장 초기 활동기에 해당한다는 거. 그런데 그 22년 7월의 한 시점은 4일간이라는 러시아 소설을 번역했던 시점과 중첩된다는 거.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이후에도 이제 번역 작품을 같이 나열하면서 쭉 보면 동그라미 넘버링이 번역인데요. 밀회가 여기에 있어요. 그 사이에도 이 선생, 죽음과 그림자 같은 단편들을 발표했었고요. 근데 신생활 피라 사건도 있었고 만세전, 그러니까 묘지 자체도 검열의 어떤 피해를 많이 받아서 연재가 중단돼 버립니다. 1922년 9월 달까지 미완으로 그래서 묘지는 끝나요. 하지만 염상섭은 다른 작품들을 계속 발표했고 밀회를 이 시점에서 번역했고 독일 희곡도 한 편 번역을 합니다. 디오게네스의 유혹. 그래서 거의 중단 없이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중편 소설 해바라기도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편 시도를 이제 슬슬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금반지 이런 단편을 발표하다가 다시 시대일보 기자 생활을 하던 시기에 만세전이라는 제목을 이때 처음 걸어요. 묘지를 다시 처음부터 연재하면서 일간지에 연재하면서 제목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번역 소설들이 등장해요. 남방의 처녀, 쾌한 지도령. 남방의 처녀는 지금도 저본이 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건 거의 액션 활극 정도 수준의 통속 소설입니다. 쾌한 지도령의 원작은 뒤마의 삼총사예요. 어쨌든 통속 소설류로도 분류되기도 하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작품성 있는 단편 소설이나 독일 희곡을 처음에는 번역을 좀 하다가 24년도로 가면 장편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대중적 취향의 소설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이쯤 가면은 염상섭 소설에도 근본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번역작의 선택의 단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4일간의 이야기를 좀 꺼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가르신이라는 러시아 작가의 작품인데 가르신은 농문학 전공자가 아니고서야 거의 들어볼 일이 없는 작가입니다. 그렇게 오래 활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작은 몇 편 남겼지만 88년도 그러니까 뭐 30대에 자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긴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등단작이 되는 4일간, 즉 여기서는 나흘 동안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 작품이 등단작이자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일간은 무슨 내용일까요? 전쟁에 관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제 반전문학 혹은 비전문학이라고 하는 전쟁에 반대하는 소설. 읽고 났을 때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생성시키는 그런 문학이죠.
본인이 군인으로 참전을 해요. 터키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이때 다리에 큰 총상을 입고 전역을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 증상 계속 있었는데 이런 증상, 그 전쟁 체험이 뭔가 트리거의 역할을 계속해서 더 악화가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신병이 원인이 돼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전 소설을 염상섭이 그러면 그 타이밍에 번역한 이유가 뭘까? 뭐죠? 이게 이제 러시아 터키 전쟁의 어떤 전황을 묘사하는 이미지들이고요. 19세기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신의 4일간이라는 작품 자체도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4일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쟁과 관련된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은 이제 1인칭 시점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인데 러시아 군으로 어쨌든 입대를 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격렬한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속한 그 부대 단위가 이동을 하다가 산에서 터키군과 맞닥뜨려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중대와 중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거죠. 갑자기 막 총성이 난무하고 뭐 백병전도 했겠죠. 결국 러시아 군대의 승리로 그 작은 전투가 마무리되고 그 지역, 그러니까 터키 군대를 그 작은 부대를 압살한 다음에 모두 그러니까 살해한 다음에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다리에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부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다리를 쓸 수 없는 주인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은 걸로 간주돼 버려서 더 이상 자기를 동료들이 찾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체 더미로 가득 찬 전쟁터죠. 러시아군도 있겠고 터키군도 있겠고 전쟁의 어떤 참상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시체가 즐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 시체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바로 옆에는 자기가 방금 죽인 터키 병사가 누워 있어요. 멘붕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그런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뭔가 자각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자신의 지금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누워있는 자기가 죽인 터키 병사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도 생깁니다. 바보 같은 녀석. 왜 내 앞에 나타나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았단 말인가. 이 불행한 녀석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 또한 명령을 받고 전쟁에 끌려왔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는 곤봉으로 맞아 죽거나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우리의 저돌적인 전진에 그는 두려움을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먹으로 한 번 치기만 해도 쓰러질 조그마한 나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주었을 것이다. 이 사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를 죽인 나 또한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사실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자기도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 자, 이 소설은 그 다음 어떻게 전개되냐면 극심한 정신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왜 소설 제목이 4일간이겠어요? 4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은 썩어가기 시작하겠죠. 극도의 어떤 갈증에 시달리겠죠. 배고픔과 갈증.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거죠. 나는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기는 시체로 가득 차 있고 곧 저들처럼 나도 썩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떠올리면 살 의지를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아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발견만 된다면 난 다시 살 수 있다. 어쩌면 뼈는 다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고향도 볼 수 있고 어머니도 마샤도 만날 수 있다. 아, 그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 자, 하지만 역시 다시 멘붕에 빠집니다. 지금 나에게는 타는 목을 죽일 한 모금의 물도 없다. 썩어가는 냄새가 내 몸에 배기 시작했다. 내 이웃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무수한 구더기가 시체에서 떨어져 나와 우글거렸다. 시체가 다 먹히고 뼈와 군복만 나오면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나도 저런 모습이 되겠지. 예. 이런 소설이 이제 대표적인 반전 소설인 거예요. 전쟁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소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가는 결국 기적적으로 아군 부대에 의해서 구출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름 이바노프입니다. 이바노프는 결국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미 죽음을 맞이했었지만 결국 목숨은 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상 입은 다리는 마지막에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의관이 마지막에 주인공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운이 좋았어. 그리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면서 이 작품이 끝나요. 내가? 내가 어디가 운이 좋았다라는 거지? 내가 운이 좋았단 말인가? 되물으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주인공이 과연 운이 좋았나요? 왜 죽고 죽이는 건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끌려와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결국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가까스로 죽지는 않았지만 다리 하나가 사라졌어요. 누가 봐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전쟁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자, 이 작품을 염상섭이 번역을 합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작가가 전쟁 체험에 기반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형상한 작품이라는 거, 전쟁은 악이며 그 악이 다시 또 악을 낳는다라는 거, 반전 비전문화, 가족을 생각하면 희망을 다시 얻기도 하지만 이 전쟁이란 현실에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립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국가의 폭력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뭐 이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상섭은 러시아어를 잘해서 러시아 문학을 직접 번역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 시기 전 세계의 문학은 일본으로 한번 수렴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 번역을 통해서 조선어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아까 태서명작 단편집의 대부분의 번역 경로가 일본어를 거친 것이라는 것도 그거 관련되어 있죠. 물론 일본도 그렇다고 중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소설을 러시아어에서 번역한 후타바테이 시메이 같은 문인도 있었지만 영어로 한번 번역된 걸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1920년대가 오기 전까지는 영어에 의한 중력이 훨씬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 소설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창을 통해서 세계문학을 중력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문학장도 거의 비슷한 사정이었다. 물론 그렇게 번역된 일본어를 적극 활용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심화된 중력의 단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작품, 그러니까 4일간이라는 작품은 문제적인 번역자가 번역했고 일으킨 반향도 적지 않았어요. 1904년에 번역을 합니다. 필명으로 번역을 한 것은 당시가 러일 전쟁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타바테 시메이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정치 성향이 이제 반정부적인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여론에 의해서 두드려 맞기 대단히 좋은 소재잖아요. 반전 소설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시기에 번역을 한다.
그 어떤 구도를 알고 있는 작가로서는, 번역자로서는 필명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7년도에 역시 이제 중일 전쟁기에 돌입했는데 이 당시에 사후에 나온 심의 전집에서는 이 작품이 검열로 누락됩니다. 그러니까 검열관의 입장에서도 이 반전 작품이 우리 국가가 수행하는 어떤 장기적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어쨌든 문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다야마 갓다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문인의 한 병졸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일본에서의 이 번역 소설이 갖는 의미도 단순히 번역 소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파생되는 의미들을 낳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무려 루신이 번역해요. 루신은 역외 소설집,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요. 1909년쯤 나온 소설집입니다. 루신의 등단보다 훨씬 빨리 이 번역 소설을 먼저 발표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루신의 동생인 주작인과 함께 공동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역의 소설집의 목록 중에 이 책의 10번째 작품 정도, 1책의 10번, 이제 합쳐가지고 10번째 작품 정도에 이게 놓여 있습니다. 제목은 4일이었고요. 주작인의 비중이 훨씬 크죠. 번역자로서. 하지만 루신이 이제 3편을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편이 4일간이었다. 그래서 어쩌면은 루신의 안목을 더 우리가 뭐 신뢰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몇 편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중 한 편이 동아시아 차원의 어떤 문학적 영향력을 또렷이 남긴 4일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번역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상섭이었습니다. 염상섭은 후다바테 시메이의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아서 이력본에서의 중력을 시도한 것이죠. 염상섭이 루신의 번역의 의미나 뭐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신은 그 번역 자체에 머물렀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광인일기가 1인칭의 독백의 어떤 형태를 취하는 소설인데, 어, 그런 어떤 염상섭의, 그러니까 루신의 등단작에 미친 영향도 대단히 또렷하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 연구 논문도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4일간과 광인일기를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자, 4일간과 만세전을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려면 이제 4일간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좀 쌓인 편이니까 만세전으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진행한 다음에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쉬는 시간 뭐 이런 거 따로 안 하고 쭉 하는 게 좋죠. 아마 1시간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일단 네. 진행해 주시고요. 네. 강연 끝난 다음에 10분 휴식하고 바로 질의응답 아, 진행하도록. 예. 제가 몇 시까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질의응답 시간을 감안하면 한 40분 정도까지 마무리해 아,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세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생활이라는 잡지에 먼저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다가 나중에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고쳐서 연재를 했는데 태서명작 단편집에 실렸을 때 그 원래 염상섭도 동명의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만세라는 제목으로 먼저 번역 소설을 그러니까 게재했던 최남선의 사례 기억하시죠? 동명에 게재할 때는 만세였다가 부제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돼 있었지만 이거를 태서명장 단편집에 다시 넣을 때는 아예 만세란 제목을 빼버렸어요. 이 만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1 운동을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검열관이 봤을 때는 좀 더 예의주시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세라는 제목을 거기서 탈각시킨 것 같은데 염상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만세라고 하지 않았다가 만세라는 그 어휘를 갑자기 적극 내세웁니다. 그래서 만세 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묘지라는 제목, 어쩌면 묘지라는 제목이 더 검열 통과하기에는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만세라고 하더라도 그냥 만세가 아니라 만세 전이니까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세전은 여러 차례 단행본 화가 되는데 수선사판과 고려공사판이 유명합니다. 20년대 이제 연재가 끝나고 나서 시대일보 연재가 종료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게 고려공사판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수선사판이 나오는데 두 판본의 차이도 상당히 많아요. 뭐 결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구절이나 뭐 중간중간에 어떤 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차이가 있어서 관련 연구도 있는데 이건 이제 수선사판 만세전의 천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묘지 첫 회나 만세전 그 시대일보 첫 회에도 동일합니다. 소설의 첫 문장.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기 전해 겨울이다. 이제 제목도 여기서 가져온 거죠. 만세가 일어나기 전. 만세가 일어나기 전해 겨울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1918년도 11월, 12월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